네, 여러분, 그럼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 생텍쥐베리가 그 헌사가 나오는데요. 거기 레옹베르트에게라고 이제 해서 헌사가 등장을 하는데, 어른들도 처음엔 다 어린이였다. 그러나 그걸 기억하는 어른들은 별로 없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어른이 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그러니까 그 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뱀의 그 속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상실한다라고 하는, 상자 속을 꿰뚫어서 그 속에 있는 양을 우리는 못 볼 겁니다. 그게 이제 어른들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인 것이죠. 다가오는 것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고통이라는 건 상실이고, 그 상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관건인 것 같아요. 아마도 상실의 연속일 겁니다. 무언가를 계속 잃어가는 거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강박증이라든가 그런 어떤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뭐 강제로 받아들이든 아니면 그냥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살든 어려운 문제예요. 이건 여러분, 이건 그냥 말로 될 문제는, 끝나는 문제는 전혀 아닌데, 자, 여하튼 이제 그 어린이가 어른이 되면서 이 어른은 그 상자 속의 양은 볼 수 없는 그런 존재로 그러한 시만을 상실한 상태로 이제 그 나이를 먹는 거겠죠. 그 어린 왕자가 결국 그 철새들의 이동을 따라서 소행성들을 여행을 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이제 6개의 소행성이 나오죠. 이 소행성마다 이제 사는 사람들이 하나의 어떤 그 현대인들, 그 인간 군상에 대한 여러 타입들을 특징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꼭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매우 재밌고 중요한 얘기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 일거리도 찾고 견문도 넓히기 위해서 이 별들을 하나하나 이제 방문을 했다라고 얘기하죠. 첫 번째 별, 뭐 순서는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만 296족을 여러분이 가보시면 첫 번째 별은 이제 왕이에요. 요즘에 또 이 왕자를 써서 논란이 되기도 하고 그러지만, 하여튼 절대 군주죠. 이 첫 번째 별의 이 왕은요,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은 조금 그 코믹스러운 부분도 막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모든 것을 이제 명령하는 자와 그 명령을 수행하는 자라고 하는 상당히 그 아주 이분법적인 그런 단편적인 그런 위계로다 이 세상을 인식하는, 역시 권력은 그런 거죠. 권력자와 복종하는 자라고 하는, 명령자와 복종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어떤 왕 노릇을 계속 하려고 하고, 그래서 여기 어린 왕자가 석양을 좀 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건 명령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권위는 무엇보다도 이치의 근거를 두는 법이다, 뭐 이성의 근거를 두는 법이다 그러는데, 뭐 그래가지고 뭐 7시 한 40분쯤이면 석양을 볼 수 있다, 뭐 이런, 그때까지 이제 결국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 이러한 자연의 법칙까지도 어떤 명령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 영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제 갖고 있는 이 왕으로서 갖고 있는 그 명령과 복종이라고 하는,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하거나 믿도록 만들려고 하는 아주 그 궁색한 그 변명들이 여기에서 등장하는 걸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이제 권력에 취한,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우리가 고기 맛을 알면은 뭐 이렇게 뭐 스님 노릇을 못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러는데,
보통 그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굉장히 많이 바꿔놓습니다. 예. 권력에 맞들리면은 뭐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는데 그만큼 이 권력이 주는, 왜냐하면 그 권력을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막 도파민이 나오고 뇌구조가 바뀌죠. 그런 게 계속 나오면 바뀌거든요. 그럼 그때는 이제 그 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참 조심스러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권력이라는 게.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이제 그 허영에 빠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연예인들을 떠올릴 수 있다 이러는데, 이 사람은요, 아주 먼저 인정 욕구가 무지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칭찬하는 말만 들으려고 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반응조차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인정 욕구라고 하는 건 없는 사람이 없죠. 예, 사실 이 헤겔이 얘기하듯이 인정투쟁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어느 선을 넘는 경우, 오히려 이제 개인에게 비극이 될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 선을 넘게 되면, 그 오버 더 라인을 하게 되면, 사회적인 유기 공포에 빠지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또 차원이 좀 달라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허영에 빠진 사람. 그 세 번째로는 여러분 이제 술꾼이 나와요. 여기에 보면은 이 술꾼을 좀 한번 들어보면, 그가 빈 술병 한 무더기와 가득 찬 술병 한 무더기 앞에 말없이 앉아 있는 술꾼을 보고 물었다. 술을 마시고 있지? 술꾼이 침울한 표정으로 대답을 했는데, 왜 술을 마셔요? 잊으려고. 뭘 잊으려고요? 창피한 걸 잊으려고. 무엇이 창피한데요? 술 마시는 게 창피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술을 마시고 있는 행위가 중독 행위겠죠, 결국. 그 행위가 창피해서 잊으려고 또 마시는데, 이게 그래서 이제 순환 논리, 결국은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그래서 이제 중독 행위가 반복이 되면 이게 이제 중독 성격으로 가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아예 이제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술이 사람을 마셔버리는 상황이,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이 중독 치료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갖다 개인의 의지로 뭐 극복하라고 하는 거는 조금 좀 적절한 해결 방법이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요거는 이제 뇌질환이고, 그리고 이제 아픈 거거든요. 아픈 사람한테 아프지 말라고 한다 그래서 안 아파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약도 먹고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거죠. 여기 보면은 제가 여기 중독의 공통적인 현상은 만사를 잊으려 하는 것이며 수치심을 동반한다 그랬는데, 사실 이 중독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수치심이 아니라 이 감정을 죄책감으로 돌려야 됩니다. 이게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되면은요, 이 중독 논리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왜냐하면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독자의 존재에 대한 평가거든요. 이게 자기 존재 자체가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잃어요. 그래서 사실상 회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수치심이 아니라 죄책감으로 그 감정을 돌려야 됩니다. 무엇이 죄책감을 갖게 되는 거냐 그러면, 자신이 느끼는 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이 감정 있잖아요. 그 감정은 나쁜 게 아니고, 그 감정으로 인해서 중독 행위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행위에 대해서만 내가 실수했네. 요걸 좀 다음번에는 이 실수를 좀 줄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정 행위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죄책감이고, 그것을 이제 컨트롤하지 못했을 때 느끼는 죄책감이고, 그냥 존재 자체, 중독 성격, 중독자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갖게 되는 감정이 수치심인데, 수치심이 아닌 죄책감으로
가야 여기에서 이제 회복의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행위를 하고 느끼는 감정은 문제가 없어요. 누구나 느끼거든요. 예, 근데 그 감정 때문에 어떤 행위한 거 있잖아요. 그건 사과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한테 좀 굉장히 그 몸에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뭐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 거기서처럼 그러면 안 되겠죠, 영화에서처럼. 근데 그랬을 경우에 거기에서 막 화를 내고 그러면서 뭐 어떤 행위를 했다. 그러면 나중에 가가지고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뭐 행동을 한 거는 미안하다 이러면 되는 겁니다. 사람은 다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는 내 자신이 수치스러워 막 이런 식으로 처음에 그 느꼈던 그 분노 감정이라든가 모욕 감정이라든가 그 감정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요 차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술꾼은 지금 이게 그 차이를 누가 알려주질 않아가지고 별에 혼자 살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게. 그래서 뭐 하여튼 이게 이제 이런 중독 논리로 이런 생활 방식으로 지금 계속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예. 이 어린 왕자도 사실 이걸 해결을 할 수가 없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그 별을 떠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좀 이쪽 관련해가지고 좀 공부를 했었으면 뭐라도 한마디 해줬을 텐데 그냥 떠나네요. 예. 하여튼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현대사회에서 이 중독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치심이 아니라 죄책감. 예. 네 번째 별로 가니까는요, 사업가가 나옵니다. 이 사업가는 여기 나와 있듯이 어떤 사람입니까? 재물욕에 빠져가지고요, 오로지 소유예요. 예. 이런 사람들. 예. 이 프로이트가 이제 이런 자본주의적인 사람들의 특징을 뭐 이제 좀 얘기한 부분들이 있죠. 뭐 이렇게 구강기 뭐 이런 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학문기에 이제 멈춰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자본주의적 어떤 그 소유 뭐 소유욕에 이제 빠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돈만 추구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린 왕자가 아주 따끔하게 여기서 일침을 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러면, 제가 매일 물을 주는 꽃을 한 송이 갖고 있어요. 화산도 3개 갖고 있고, 예, 활화산 2개, 뭐 휴화산 하나, 뭐 항상 이렇게 아침에 밥할 때도 이제 쓸모가 있고, 휴화산도 언제 또 뭐 불이 나올지 모르니까 늘 청소를 한다고 하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제가 화산과 꽃을 갖고 있는 것이 화산들에게도 유익하고 꽃에게도 유익해요. 하지만 아저씨는 별들에게 유익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사람은 오로지 소유할 뿐이에요. 여러분, 소유한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생명이 없어요. 예. 그것을 갖다가 물화한다는 거. 레이피케이션이라는데 사물화하는 거죠, 이게.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가 좀 지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사업가가 사는 이 별, 이 사업가, 이 사람이 범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르크스의 좀 설명을 좀 가지고 말하자면, 일종의 물신주의라고 하죠, 여러분. 패티시즘이라고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화폐를 신으로 보는 거죠. 예. 이러한 어떤 화폐, 어떤 물신주의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성격들, 오로지 돈만 추구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결국 어린 왕자가 얘기하는 것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뭐 모든 것들을 다 얼마짜리로 이제 가격을 붙이고 그렇게 평가하잖아요. 라벨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제 비인간화가 가속화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대표적인 이 사업가가 그 예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5번째 별로 가보죠. 점등인이 있는데요. 가로등 1개하고 점등인 1명이 있는데 1분마다 가로등을 이제 켰다가 끄는 그런 일을 하는데, 뭐 이 사람이 그래도 뭔가 좀 가장 지금까지 거쳐온 별들 중에
거처했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사귈 만한 사람이고 뭔가에게 열중하고 있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6번째 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지리학자의 별이거든요. 이 지리학자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이 사람은 직접 뭐 탐험을 하지 않습니다. 탐험에서 온 사람들의 그 정보들을 얼마나 이제 믿을 만한지를 좀 확인한 후에 그것을 이제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덧없는 것은 다루지 않고 영원한 것만을 기록하는 지리학자는 체험보다는 정보를 중시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덧없는 것으로 얘기했던 그 소재가 뭐냐면 지금 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린 왕자가 자기의 이제 장미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관심이 없다. 뭐 산처럼 정말 인걸은 간데 없지만 산천은 의구한, 그런 정도는 돼야 나는 기록한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반대로 이 어린 왕자는 사실상 이렇게 무상한 거, 덧없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라고 하는 것들을 좀 깨우쳐 준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6개의 소행성을 좀 봤어요. 그리고 이 특징들을 갖다가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자, 그리고 297쪽에 그 이별과 죽음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여기 노랑뱀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그 생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어떤 그 방식으로다가 지금 그 노랑뱀에게 물려서 죽는데요. 뭐 298쪽에 보시면 마지막 단락에 만남은 이별을 전제로 한다 그랬는데, 이건 그냥 제가 그냥 여러분한테 해드리려고 하는 말씀인데, 이걸 우리가 이제 에별리고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냐면, 이 붓다가 이제 깨달은 자잖아요. 첫 번째 그 말씀을 이제 설법을 하는데, 그때 얘기했던 게 이제 사성제와 팔정도라고 그러는데, 사성제가 뭐냐면은, 이 괴로움이 왜 생기고 괴로움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가 사성제거든요. 4가지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진멸도인데, 이 고자가 이제 괴로움이잖아요. 그 괴로움에 몇 가지가 있냐면 8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사고, 팔고라고 하는데, 생로병사가 사고잖아요. 그 다음에 8가지, 4가지 빠졌으니까 4가지가 남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가 뭐냐면 애별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꼭 헤어지고요. 원증해고라고 그러죠. 꼭 원수를 또 만나게 되고, 구부득고라 그래가지고 구하는 거는 좀 못 얻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무엇을 얻고자 한다고 추구한다고 그래서 다 얻지는 못해요. 근데 얻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괴로움이죠, 결국.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어려운 얘기인데, 오온성고라고 해서 사실 이게 인간의 자아가 실체가 아닌데 실체처럼 느끼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괴로움들을 8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나오는데도 그대로 애별리고죠. 사실 우리는 만남이 있으면 꼭 헤어짐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것을 배제할 수 없는데, 막상 닥치면은 굉장히 이제 힘들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아는 거하고 그걸 정말 깊이 깨닫는 거하고는 큰 차이라는 거죠. 그냥 지식의 차원이냐, 아니면은 대지혜의 차원이냐. 이제 우리가 좀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거는 그것에 대해서 좀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이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하고 이제 제가 그 어린 왕자는 어느 정도는 좀 정리를 했고, 남은 시간 동안에는 무슨 얘기를 해보려고 하냐면, 여기에 우리 그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책에서 사실 이게 어린 왕자를 가지고 이렇게 긴 얘기를 하는 것이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굉장히 어려운 무슨 개념들을 다룬다든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많은 경우에 그 낭독회를 많이 해요. 그래서 직접 6개 소행성에 사는 사람들의 그 단락들을, 그 장들을 갖다가
뭐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읽는다든가, 그러는 것이 오히려 각자가 각자의 그 처지에서 울림이 더 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기회가 오히려 더 이런 설명보다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조금 뭔가 같이 논의할 만한 어떤 책이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해서 등장한 것이 뭐냐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어떤 새 변화에 대하여라고 하는 부분에 보면은 동물들이 나와요. 예, 낙타, 사자, 그 다음에 어린아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 여기에서도 보면은 독수리도 나오고 뱀도 나오고 동물 도감에 전혀 꿀리지 않는 그 정도로 이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는 굉장히 많은 동물들이 또 등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냥 한번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이 어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낭만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데, 니체는 좀 그런 입장에서 뭔가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따라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죠. 우선 여러분, 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이 책은 모두를 위한,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위한 것이 아닌 책,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이게 이제 니체의 대표작인데 이 책을 읽고 이해한다라고 할 정도면, 니체에 대한 다른 많은 책들을 읽고 그 사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고 있어서 그러거든요. 당장은 이해 못해도 나를 이해하고 내 독자는 나중에 올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책이 총 4부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제1부, 제2부, 제3부, 제4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그 밑에는 소제목들로 한 20개 정도씩 해가지고 또 딸려 있습니다. 그런데 제1부에 처음에 10개의 아주 짤막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자라투스트라의 어떤 머릿말이 있고요. 이 머릿말 다음에 이제 가르침이 시작이 되는데, 그 가르침의 첫 번째가 바로 세 단계의 변화에 대하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걸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제공도 해드렸고, 우리 이제 교재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 정신의 세 단계 변화예요. 정신의 세 단계 변화. 사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좀 진화론적인 거를 조금 생각하셔도 무리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정신이 어떻게 낙타가 되고, 또 낙타가 사자가 되고, 사자가 어린아이가 되는지, 각각이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항상 논의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 그럼 여러분은 낙타입니까? 아니면 사자입니까? 아니면 어린아이입니까? 아니면 어느 때는 낙타고 어느 때는 사자고 어느 때는 좀 어린아이 이런지에 대한 그런 어떤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보통 많이들 하죠. 때에 따라 다르고 그렇기도 하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께 이제 나눠드렸는데, 먼저 여러분 낙타가 있잖아요. 이 낙타는 여기 이렇게 나오죠.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지닌 억센 정신, 짐께나 지는 정신에게는 참고 견뎌내야 할 무거운 짐이 허다하다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 이 낙타는요, 아주 무릎을 꿇는다라는 얘기도 여기 이렇게 나오지만, 낙타의 무릎이 완전히 굳은 살이 배겨 있거든요. 무릎 꿇고 이제 짐을 엄청나게 싣고, 그리고 이제 사막을 묵묵하게 걷죠. 정말 사막의 배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무엇이 무겁단 말인가 그러면서 짐께나 지는 정신이 그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이 낙타의 어떤 자부심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나 이 정도도 들 수 있어, 이 정도도 감당해, 이 정도 참고 인내할 수 있다니까 이러는 거예요. 짐께나 지는 정신이죠. 그리고 무릎 꿇고 이 짐을 짊어지는 거에 대해서 어떤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이라든가 모멸감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걸 우리 뭐라 그러냐 그러면 노예 정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 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이 무거운 짐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지금 니체가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거,
이런 짐들은 뭐냐면 우리도 어느 한 사회에 일원으로 태어났을 때 초대받는 거죠. 이렇게 초대를 받았을 때 우리에게 그냥 그 전통이라고 하는 것으로 주어져 있는 그러한 어떤 종교라든가 이념이라든가 어떤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니체는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으로 이원론과 목적론에 대해서 얘기해요. 특히 여러분 이 플라톤주의, 이 플라톤주의의 대중적 플라톤주의가 기독교거든요.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 플라톤 사상에 등장하는 형상계와 현상계가 있잖아요. 이데아계하고 현실하고 완전 불완전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이원론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제 지금 천국하고 뭐 지상하고도 있고 그 다음에 결국 어떤 신의 나라의 어떤 도래라고 하는 목적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무거운 짐을 상징하고 있는 것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이원론과 목적론이죠. 그래서 니체는 신의 죽음,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도대체 신이 상징하고 있는 게 뭐냐? 이원론과 목적론이에요. 그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낙타는 그 이원론과 목적론을 갖다가 이게 뭐가 무거워? 라고 하면서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그 척박한 사막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낙타가 갖고 있는 이러한 노예 정신이고, 그 낙타의 정신은 어떤 정신이냐 그러면은 you should예요. 너는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어떤 기독교적인 도덕, 이런 것들. 근데 이제 두 번째 변화가 사막에서 일어납니다. 낙타가 사자로 변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낙타에서 사자로, 이게 정신의 변화거든요. 낙타는 노예 정신이에요. 너는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말 참고 인내합니다. 근데 사자는 어떤 정신입니까? 이것은 자유의 정신이에요. 이것은 저항의 정신이에요. 이것은 부정의 정신입니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자의 정신은 뭐냐면 I will이에요. 난 할 거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사자의 정신인데, 이때에 소위 이 거대한 용하고, 이 거대한 용은 너는 마땅히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자의 정신은 나는 하고자 한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대립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부정의 정신이고 저항의 정신이고 자유의 정신인데, 이 사자의 정신이 없이는 어린아이의 정신 나오지 않죠. 근데 여기 이 거대한 용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가치는 이미 다 창조가 돼 있다. 바로 그게 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거대한 용은. 근데 사자가 여기에 대해서 부정의 정신으로 저항을 할 수는 있지만 뭘 한다고 그러면 새로운 가치의 창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 그러면, 이 사자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기존의 가치들을 부정합니다. 근데 새로운 가치는 도래하지 않고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허무주의 시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사자의 정신의 한계를 우리가 엿볼 수는 있어요. 저항하고 부정하지만 새로운 무엇인가를 창조해내지 못한 새로운 가치의 창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단계로 가는 겁니다.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는 어떠냐 그러면 순진무고요 망각이며, 무언가를 창조하려면요 뭘 잊어야 하냐 그러면 바로 이 낙타가 짊어졌던 그 짐들 있잖아요. 이원론과 목적론을 잊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시작이고 노리고 스스로의 힘에 의해 돌아가는 바퀴이며, 자신이 이러한 운동의 새로운 가치의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최초의 운동이자 거룩한 긍정이다. 이런 사자의 부정의 정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가치의 창조를 위해서는 긍정에서 시작하는 그런 가치 창조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이러한 정신의 세 단계로 니체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린 왕자와 함께 여러분들이 이 세 단계의 변화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린
어린왕조 관련 수업은 여기에서 모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